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02로 오는 전화 받아보셨어요? 청취율 조사 전화. 그런 건 안 오고 이상한 뭐 주식하라는 스팸만 오죠. 아, 광고 전화만 오고. 예. 생생경제 청취율 좀 잘 나오라고 좀 독려 메시지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해주신다면요? 아니 우리가 방송을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시청률 또 이것은 저절로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해달라고 부탁하기 이전에 우리부터 정신을 차려서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대우 박사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들어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부작용이 큰 한 주였죠. 결국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사퇴를 했습니다. 이번 문제를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대우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한마디로 고속 성장 IT의 민낯이 아주 제대로 드러났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번 사건이 큰 쓴 보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대로 놔뒀다면 골물대로 골마서 정말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잘 한다면 오히려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이 어떻게 이 시스템을 라이브하게 그렇게 전 국민이 이용하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오고 가는 이런 것을 이렇게 헛술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정말 경각심이 이번에 충분히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독점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러지만 독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만해졌고요. 독점이었기 때문에 불편이 큰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독점 문제, 이 독점을 원래 우리 선조들은 농단이라는 말로 해왔는데 국정농단이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독점이 바로 국정농단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농단의 독점을 극복할 그런 우리 사회가 같이 한번 정말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차영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몇 가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조지 오웰이라는 분이 쓴 1984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던 소설인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 이 삶 곳곳에 CCTV가 달려 있고 내 삶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2000 이전에 나온 소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랬는데 이제 우리 삶이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카카오가 이런 어이없는 정말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또 한 번 느꼈던 게 카카오 없는 생태계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걸 독점과 과점의 상태, 뭐 다른 생태계를 본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생태가 들어와도 우리는 이제 생태계에 들어왔고 내 모든 민낯을 누구에게 드러내고 있고 그게 마비가 된다라면 내 생활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라는 우리가 이제 가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현상들이 이제 충분히 벌어질 수 있고 나중에는 AI라는 인공지능이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런 복잡한 얘기를 떠나서 지금 이 사태를 보게 된다라면 저는 당장 지금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불이 난다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죠. 저도 지금 집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약간의 돈을 내면서 그걸 대비하고 있는 상태죠. 네. 불이 난다라는 것을 예측 못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뭐 내가 경영자가 경제 능력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불이 났는데 똑같이 이제 네이버도 불이 났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네이버도 있었고 카카오도 있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분산해놨었던 상황이고 물론 이제 그 데이터 질에 따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걸 못 해놨다는 거죠. 네. 핑계는 가능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춘천에 이미 데이터 센터를 독립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죠. 카카오 같은 건 이제 2023년 이제 조만간 완공하죠. 안산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만 견디면 우리가
이제 안산에 데이터 센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좀 늦춰놨을 수도 있죠. 네. 어찌됐든 사고는 그렇게 벌어집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것들이 분산이 돼 있었고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사과 기자회견을 보니까 약 3만여 개의 서버를 일일이 다 시켰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옮기고.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를 했었더라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야 조금만 좀 지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일함이 이러한 막대한 피해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카톡 못한 문제는 뭐 큰 문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어떤 막대한 피해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이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남궁훈 대표께서 사퇴하셨어요. 올해 네. 카카오가 대표이사 이 카카오만 놓고 보면 대표이사가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4번이요. 예, 무려 4번입니다. 무려 네. 4번이나 바뀌었는데 솔직히 지금 카카오 대표 저도 이제 지금 뭐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남궁훈 대표가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15만 원까지 자기는 월급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거셨던 분인데 사퇴하셨어요. 그럼 지급 보류됐던 또 월급 한꺼번에 받으시나요? 저는 이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벌어졌으면 모르겠습니다. 수습이 먼저인지 사태가 먼저인지. 그래서 후처리를 위한데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같이 하지 않았나요? 사퇴해버리면 일단 본인은 끝나는 거죠. 부사장이 지금 자기 그 역할을 맡는다라고 하니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르긴 했습니다만 정말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조금 암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수백 년 전에 우리 선조들도 네. 조선왕조실록을 4곳에 분산을 시켜놨는데 4,700만 명 이용자가 있는 카카오에서 제대로 분산, 백업을 안 해놨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던데 근데 홍은택 대표, 어제 카카오 대표가 서비스 복구가 오래 걸린 원인이 주요 데이터와 서비스 운용 프로그램은 이중화 조치가 돼 있었으나 개발자들의 운용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전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빨리 안 되던데. 뭐 어찌됐든 뭐 어떤 변명을 하든지 간에 변명 같이 뭐 들렸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죠. 진짜 그렇죠. 뭐 냉정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데이터 운영자가 어떻게 했다라는 그렇죠. 거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런 내부 얘기도 뉴스에 보도가 됐었죠. 카카오가 지금 원래 우리 법정 근무 시간이 40시간인데 네. 36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복지가 좋은 회사죠. 그 대신 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 수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정 근무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말에 직원들 출근령을 내렸는데 초과 근무 수당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출근 안 한 직원들도 있답니다. 그게 이제 언론화되니까 카카오는 뒤늦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이러한 이유로 안 됐다라고 변명했다라는 것은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네. 봐요. 네. 홍은택 대표를 앵커님 너무 혼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같이 근무를 했고 아 그러셨나요? 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네. 기자 출신이고 기자 워싱턴 출신 타운도-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카카오에서. 특히 홍은택 대표는 우수한 분입니다. 그래서 홍은택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건의 진상이 뭐냐 자꾸 밝히라고 그러니까 이제 첫날 이거 우리 이중화 다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잘못된 발언을 한 거 아니냐, 회사가 사고를 은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이 제기되니까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중화는 다 돼 있는데 이중화라는 게 어떤 데이터가 넘어가지 못할 때 다른 길로도 넘어갈 수 있게 이래 만드는 건데 모든 데이터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데이터 이 작업자 개발자들의 운용 도구 그게 있어야 위기 시에 이제 걸러주고 방향을 잡아주는데 그게 안 됐다 이런 뭐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전 해석이 되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홍은택 네. 대표는 사실 사장 맡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이 백악 시스템 만들 때 의사결정 구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렇군요. 김범수 우리 총수님이세요. 공정거래법상 총수로 돼 있는데 그분 주식이 압도적으로 많죠. 지금의 틀은 다 김범수 오너께서 다 만들었는데 이분 도망가셨어요.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정말 나는 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 정말 그럴까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빨리 지금이라도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시장과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다른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중화 장치가 제대로 돼 있나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구글이나 뭐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가요?
뭐 이런 쪽들 지금 이제 비교가 돼서 얘기가 나오는데 구글만 하더라도 미국에 23개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워낙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백업망을 구축해 놓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비교들도 저는 이제 본 것 같아요. 그 뉴스에서 만약에 구글 같은 데서 이런 사고가 났었다라고 한다라면 이건 집단 소송 문제에 걸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독과점적으로 봤을 때의 어떤 독점계의 폐해다라고 이제 보는데 구글이라든지 메타 같은 이런 서비스들도 거의 뭐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국 정부의 규제를 또 바꾸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분산해야 된다라는 것도. 근데 이게 이제 비용이 들어가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 우리나라 선조들의 조선왕조실록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우연찮게 그 무주의 적성산이라는 데를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꼭대기 위에 사고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제가 차로 올라가는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가파른 길을 차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네. 근데 거기를 옛날에 지게를 지고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뭐 하루 만에는 못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사고를 지고 가려면 기본적인 인력과 경호 인력과 먹을 것 싹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걸 더군다나 한양에서 지고 내려갔으니까. 그 비용을 우리 선조들은 감내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외국 구글이나 또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데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네. 우리의 IT 산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는데요. 지금 차 박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미국 현지에는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이 서버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백업을 우리 국내 기관도 10배 이상 지금 하고 있고 그 장소도 명쾌하게 다 공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구글이나 이 페이스북 사람들은 착하고 우리 IT 사람들은 착하지 않아서 그러냐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게 사회적 시스템이나 바로 소송 시스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사고가 생겨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이 업데이트 한다고 해서 몇 년 전에 그 과정에서 기존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보상을 어떻게 했냐. 단 한 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게 무료로 받던 서비스인데 우리는 보상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걸 국제적으로 입증하도록 법 체계가 그래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거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회사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각종 규정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의 틀이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업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사회 특히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에 IT 관련 이 서버 관련 법 여러 번 이 좀 효율화시키고 체계화시킨다는 논의가 나왔었는데 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 뭐 정경주착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그 법을 전부 묵살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회적 구조에 더 문제가 있다. 네. 심지어 정부는 카톡을 통해서 군 소집 명령까지 보내고 또 코로나 백신까지 이렇게 보내고 외국은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무임승차 다 하면서 규제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 정부의 책임도 크죠. 국민비서 이런 시스템도 카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2018년에 그 KT 사고가 나면서 이제 이게 법이 이제 만들어졌었던 상황들이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달에 이게 이제 상임위를 통과해서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 나왔던 회의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각 이제 당시 이제 지금 똑같은 구조죠. 여야 이제 국회의원분들의 어떤 발언, 찬성 유무 이제 했는데 결국 그때 당시에 이제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법이 이제 법사위를 못 넘었으니까 자동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번에 이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떤 또 얘기들이 논란이 오고 갈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선례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보상 선례가 현재까지는 지금 없는데 법적으로는요. 네. 무료 서비스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여러 가지 이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증해야 되고 또 다른 선택지가 없었느냐. 또 이 사용자는 무료 서비스를 받았지만 그 회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상공인이 그러게요. 지금 한두 달, 하루 이틀 안 들어왔다고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고 이번에 카카오 사장단에서도 무료 서비스를
대한 네. 부분도 목통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라 보상을 검토하는데 검토하겠다. 한번 피해를 받아보고 그 사례를 보고 검토하겠다. 이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국민들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의 카카오 대책이 매우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이번 순간만 넘기면 된다라는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사과였다라고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저는 전에- 한편으로는 네. 저는 오히려 여기서 역설적으로 카카오 입장을 대변을 하면 네. 이제 우리나라 법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 만약에 카카오가 이것을 보상을 해주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럼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규정이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이 애매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건 또 배임 소송이 또 걸리는 거 아닌가요? 회사 임의대로 어떤 한 거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런 거가 있어요. 그 지금 자체는 차제 이런 것까지 법제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료로 썼으니까 배상을 안 해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또 법 논리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연 이거를 감정도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꼭 이게 아까 해외 사례를 보면서 해외라면 왜 이런 그 막대한 법들이 만들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분산하는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네. 이것을 사용해서 했을 때 회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배임이 안 걸릴 수 있는 이런 근거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이나 약관에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이런 있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상가집에 조문을 갔는데 거기서 조문하는 조문객들에게 밥을 줬습니다. 그 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어요. 네. 이것을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무료로 먹었습니다. 기업체에서 무료로 어떤 사은품을 줬는데 그 사은품에 독극물이 들어가 있었다. 이럴 때 배상해야 된단 말이죠. 보상인지 배상인지 차이는 있지만은 네. 이제 그런데 그것을 지금 차영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관이나 약관에 넣었더라면 배임 문제를 벗겨갈 수 있는데 현 경영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선택하기가 여러 가지 앞으로 뒤로 다 만족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카카오는 무료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보상을 검토하겠다라고 네, 자료를 한번 내봐라. 한 상태인데 이용자가 그걸 직접 피해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쉽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보상까지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우리가 구글 이런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미국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아직 초반이긴 한데 지금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좀 좋게 나왔나요?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업들의 실적을 예상할 때 YOY, QOQ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라든지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냐 못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그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이냐라고 봤는데 그거보다는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기업들 실적은 이제 내가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자율로 정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금융기관들이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기업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기업들 순차적으로 이제 미국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금융기관이 좀 잘 나왔고 소비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소비가 잘 되고 있으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문제는 이제 요 다음 차례입니다. 처음에 잘 나왔었던 기업들 때문에 미국 경기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드리는데요. 어릴 때 시험 성적표 나올 때 네. 성적이 잘 나오면 집에 뛰어오잖아요. 그렇죠. 나 이렇게 잘 나왔다. 빨리 자랑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슬슬 이제 뒤비 돌아가는 거죠. 집에 그러니까 가기 싫죠. 지금 기업들은 뛰어온 기업들입니다. 뛰어온 기업들이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거지 뒤에 걸어오는 기업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런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기업들의 실적 그러니까 이제 성적표가 좀 안 전반적으로 좋을 좀 거로 봐야 되는데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각오는 어느 정도 해야죠. 지금 이제 너무 마음의 좋다라고 준비해야 그렇죠. 된다. 너무 좋다라고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직 좋아하긴 이르다. 그렇죠. 특히 금융주의 경우에는요. 금리 인상기에 회사의 수익 구조가 개선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 회사들의 수지가 좋았다고 해서 전체가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이르다. 그리고 이 정권시장에서 판단하는 좋다 나쁘다 기준과 경제학자들이 좋다 하는 그 판단 기준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에 좀 나쁘다 그러면 그게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막상 시즌 그 어닝 실적을 보니까 그것보다 더 좋다면 주가는 더 올라가게 되고 또 실적이 상당히 좋다 하더라도 시장에 반영된 것이 이미 반영됐다면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학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이런 어떤 객관적인 실적만 가지고 보는데 그것은 작년보다 상당히 실적이 전반적으로 지금 나빠진 상태죠. 다만 정유주가 좀 살아있고 은행주는 그런 대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개별적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경제는 글로벌하게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부에서 저희가 미 증시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담고 있나요? 일단 베이지북 이번에 보면 그 베이지북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12개 연방은행 각 지역들의 이제 경기 상황들을 보고서 경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다음 달 이제 초에 열릴 FOMC 회의에 이제 중요한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을 이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서 이제 노동시장 우리가 이제 그동안 굉장히 이제 미국 시장에 소비를 떠받치고 있었던 게 고용의 어떤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들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뭐 조금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서 뭐 자동차 판매라든지 이런 소비 둔화가 조금 보이고 있다라면서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나온 베이지북에서 경기 침체란 단어가 한 10회 정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번엔 무려 13번 정도 언급이 되면서 더 강화됐죠.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들이 좀 표명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연준 의장이 네. 금리를 발표하고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꼭 기자회견을 합니다. 과거에는 분기에 한 번씩 했는데 제롬 파월은 매번 하죠. FOMC.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이제 그 자리에 여러 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궁금한 게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또는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연준 위원들 중에 위트로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내한테 물어보지 마라. 나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의장님은 도대체 뭘 보고 금리를 정하십니까? 바로 베이지북 보고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유명한 책이 베이지북입니다. 네. 미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2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워싱턴에 있는 연준 본부에서 그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12군데 각 분권하고 있는 12개 연방준비은행에서 1년에 8번씩 FOMC를 앞두고 8번 이제 경기 상황 보고서를 보냅니다. 이게 원래 저희들 젊었을 때는 베이지북이 아니었어요. 저 알아요. 빨간색이었잖아요. 예, 레드북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도 네. 모르는 건데. 그래서 레드북이에요. 레드북인데 레드북을 왜 베이지북으로 바꿨느냐 그것도 아세요? 알죠. 약간 중국 공산당 냄새가 난다. 맞습니다. 해서 바꾼 예. 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 색깔이 강렬하고 경기를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연하고 무채색에 가까운 색으로 봐야 되는데 빨간색부터 보면 편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주가도 주식이 올랐을 때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립적인 색, 옅은 황색, 그리고 모래 색깔 이게 베이지색입니다.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베이지색으로. 그렇습니다. 1984년부터 베이지색이 됐어요. 자, 저는 이 베이지색에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양한데 지금 차영수 박사님처럼 어떤 경기 침체 쪽 많아진 거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분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모디스티 그로우스라는 표현을 눈에 좀 찍혔습니다. 뭐냐면 상당히 견조하게 미국이 스틸 성장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미국이 모디스트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 대목은 주가가 떨어진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했으면 이제 경기가 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예상보다도
침체 얘기가 적고 일각에서는 모디 스틸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주가가 와르르 좀 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 바로 베이지북은 12월 2일 날 있을 미국 FOMC의 연준의 금리 정책을 할 때 교과서가 되는데요. 저는 이 연준의 베이지북이 나옴에 따라서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사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올해 지금 미 연준이 2번이 남았잖아요. 11월 초에 FOMC 있고 12월에 이렇게 2번이 남았는데 11월에는 0.75% 자이언트 스텝이 기정사실화돼 있고 12월에도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지금 최고금리라는 최종금리라는 터미널 금리 과연 이 경기 사이클에서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거기서 지난번 점도표상에 네. 올해는 4.4% 내년에 4.6%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 최종금리라는 터미널 금리 이거 좀 더 올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경기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식고 경기가 계속 좋으면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11월 달에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한번 밟고 또 12월 달에 해야 된다. 그러면 원래 점도표에 나왔던 그 터미널 금리 요게 4.6에서 좀 더 높은 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시중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여론은 아닙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서 볼 때는 올해 이제 125bp, 그러니까 이제 75bp 이번에 올리고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50bp 올린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터미널 금리 4.4 정도 이제 되는 부분들인데 원래 우리가 이제 지난 6월 달에 원래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터미널 금리가 3.5인 상태에서 일부 위원들이 4라는 숫자를 얘기했을 때 처음엔 놀랬다가 7, 8월쯤 되니까 야 4까지는 안 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CPI도 이제 꺾일 것이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CPI가 안 꺾이고 나니까 이제 4 올린 거죠.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그때는 CPI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터미널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라는 거였는데 결국 올렸죠. 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는 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비주류예요. 좀 비주류인데 이게 또 주류가 되는 순간 시장은 또 한번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은 일단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자이언트 또 한 번 할 거라는 지금 전망이 시장에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럼 5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물가가 안 꺾이고 있으면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참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 안정을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한다고 합니다. 물가 잡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로 미국의 휘발유가, 미국에서는 휘발유라고 그러지 않고 가스라고 불러요. 휘발유 가스 가격이 미국만 놓고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 상반기에 비해서. 미국 사람들은 차를 안 타고 다니면 생활을 못 하고 네. 한 집안에도 차가 여러 대 있다 보니까 이 휘발유 의존도, 휘발유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미 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우디가 11월 달부터 다시 200만 배를 감산하겠다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좀 올라가는 듯한 기미를 보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전략 비축유 지금 연이어서 계속 방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가격을 국제 유가 오르는 것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선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11월 둘째 주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현재 남아있는 비축유로 충분히 가격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경제를 깊이 있게 모르는 많은 일반 이 서민들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아주 정치를 잘해서 휘발유 가격은 좀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최근 들어서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한때는 아주 폭망했는데 지금은 여야가 거의 비슷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 증권가에서도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달 남은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보는 것보다는 중간 선거 이후에 정치 구조가 바뀌면 다른 어떤 또 셈법이 가능할 것 수도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봐서 결국 연준도 여기에 또 스텝을 맞출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맞출 가능성도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1월 초에 FOMC 75bp 정도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중간 선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 경기 전망이 바뀔 수도 있다.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차 박사님이 해주셨는데요.
미국은 선거, 모든 권력이 선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선거에 거의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도, 경제 정책도 선거에 영향을 받는데 누가 이기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누가 이기더라도 저는 몇 가지 우리 중요 체크 포인트가요. 네. 물가가 이제 좀 더 올라도 선거가 지나면 정부는 그렇게 직접적 개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선거가 2년 남았으니까 지금 물가가 이제 12월 내년 1월 달 오르는 거 동케어 하겠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또 지금 환율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달러 강세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면 달러 강세일 때 미국의 수출업자들 재벌들은 지금 상당히 불편하다고요. 그런 로비가 통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변동될 수가 있고 또 국제 유가는 선거가 끝나면 비축유 방출하는 규모로 확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어떤 희비상곡선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이네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중국에서는 20차 당대회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폐막을 하는 일정인데 일단 시진핑의 3연임은 확실한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듯이 인민영수라는 칭호도 이제 나오는 것이고 3년임을 뭐 반대하는 측들도 없는 그런 분위기죠. 전반적으로 시진핑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흘러온 중국의 상황을 보면 경기가 굉장히 성장을 탄탄하게 잘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그 3년임을 안 하는 관례를 깨고 이제 3년임이 되면 최소한 이제 5년은 보장된 거죠. 이제 글로벌 시각은 이제 더 많은 기간을 할 것으로 보긴 합니다만 일단 최소한 5년을 또 보장받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히려 중국은 이 글로벌 경기의 혼돈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버텨왔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혼돈 상황에서 누군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잡기보다는 잘해왔던 사람이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권력 구도가 완성된 상태에서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중국이 지금 이제 3분기 GDP라든지 각종 경제 지표들을 발표해야 되는데 네. 이게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워낙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그냥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발언으로서 이걸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오히려 권력 강화 쪽에 다 쏠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중국의 정확하게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네. 전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열리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형식적인 대회입니다. 왜냐하면 전대위원이 수천 명이에요. 네. 수천 명이 무슨 토론을 하겠습니까? 3,000명 정도 됩니다. 대략. 예, 지금 전국적으로 공산당 당원이 우리나라 인구의 2배인 9,700만 명. 거기에 각 대표들이 이제 뽑혀서 베이징에 지금 인민대회당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인민대회당이 엄청나게 큰 곳에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은 이제 이번 주말로 끝나면 네. 이게 아니라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회의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하는 회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위원들을 뽑습니다. 중앙위원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을 대표할 중앙위원 그 200명 후보위원 175명 이래 뽑는데 그것만 해도 375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음 주부터 뭘 하냐면 일중전회라는 걸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일중전회라는 이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것은 제1차 중앙위원회 전국 대회 이것이 일중전회예요. 거기서 이제 정치위원, 정치국원 25명을 뽑고 또 거기서 상임위원 7명을 뽑고 그다음에 상임위원 중에 1명 국가 총서기를 1명 뽑는데 인선은 일중전회에서 나온다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뭐 3년이면 확정적이고요.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네.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병원으로 가지 않는 한 뭐 무조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늘에서 벼락이 치라는 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중국의 일부에서 지금 이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벼락이 하늘은 뭐하냐. 지금 시진핑 독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총리, 경제를 주관하는 총리가 2인자거든요. 네.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리커창에서 리창이 될지 뭐 여러 가지 후보가 있는데 미인자도 그 바뀌고. 상무국 7명이 누가 되느냐. 또
더 넘어가서 정치국은 25명이 누가 되느냐. 어차피 중국은 혼자 끌어간다고 그러지만 이 집단 지도 체제에서의 최고 권력자들 이 사람들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번 전당대회가 중국의 이 20차 이 대회 또 일중 전회가 끝나면 중국은 과거의 중국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3년임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 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선거가 당분간 없기 때문에 시진핑 스타일을 상당히 강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제 사연임이나 영구 집권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공동부유라는 건데 공동부유가 앞으로 중국 경제의 키워드로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둘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원래 시진핑 주석이 취임할 때 그랬어요. 이제 그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성장 가도였다라면 분배 얘기를 처음 하면서 그때 세계 경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이제 성장하지 않고 분배를 하겠다. 이제 농민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 주석이 공식적으로 거론했을 때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던 저도 생각이 납니다.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리커창 총리의 퇴임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리창 그 상하이 그 시 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는 거죠.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아무래도 파벌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죠. 파벌이 좀 다른 쪽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진핑 주석의 그 견제 역할을 좀 해왔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말을 못 해왔다라는 것이 2인자가 한쪽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쪽도 파벌이 굳건하니까 서로 간에 어떤 어떻게 보면 균형일 수도 있고 견제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깨질 수 있다라는 게 우려되고요. 또 이제 상무위원이 이제 결국 한 명을 뽑는데 상무위원 7명 중에 4명이 이번에 물갈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 이후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주석이 과연 근데 초반에 얘기했던 어떤 그 분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또 어떻게 또 진행될지도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당 지도부가 대거 물갈이가 되면서 중국 경제 기조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중국에서 이런 시위가 일어날 수 있나 싶게 반 시진핑 시위가 번지고 있더라고요. 막 몰래 시위라고 하던데 막 시 주석을 비판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고 내부 분위기가 참 뒤숭숭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989년인가요? 그때 티안안문 사건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어요. 천안문 사태 때요. 중국 사람들의 공산당 일당 독재에 대한 이 불만은 사실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의해서 막고 있는데 특히 개혁 개방이 되고 이제 시장 경제의 맛을 본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러니까 이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이것을 어떻게 과연 수습해내느냐 이게 굉장히 큰 과제로 자칫 잘못하면 중국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시진핑 국가주석도 고민은 상당히 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드러난 게 며칠 전에 영국에서 벌어졌죠. 영국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홍콩 출신의 이제 그 이민자들이 시위하다가 이제 무력 충돌이 이제 벌어졌던 부분들이 있고 서로 간에 지금 오늘도 저도 기사를 보니까 서로 외교부가 이제 또 둘이 붙어서 이제 싸우는 이런 부분들인데 네. 역시 이제 어느 상태에서든지 비판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워낙 공권력이 강하니까 이게 또 이제 뭐 야간의 현수막 정도로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그 과거 천안문 사태처럼 어떤 뭐 큰 시위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별로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든지 한쪽에서는 반대 여론이 있다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벌써 끝이 났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